안녕하세요. 차원이 다른 부동산 컨텐츠 대왕부동산TV의 차동식입니다. 이번 영상은 이 재건축 후에 신축주택에서 2년 실거주를 해야 하는가, 그리고 신축주택을 판다면 이 실거주 여부에 따라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어떻게 적용하는지, 그리고 2년 이상 실거주와 미거주 시 장특공 표 1 또는 표 2 적용에 따른 이 다양한 양도세 계산 사례를 말씀드리고, 마지막으로 절세 꿀팁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. 이 올 초 저점을 통과하고 이 급매물들이 소진되면서 이 주택가격 반등세가 뚜렷한데요. 1세대 1주택자라 하더라도 양도 차익이 큰 재건축 후 신축주택, 특히 12억이 넘는 고가주택인 이 신축주택일수록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양도세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습니다. 이번 영상도 끝까지 잘 시청하셔서 이 재테크의 기본인 절세에 큰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.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. 재건축은 이 관리처분 인가일 이전에 취득했나 아니면 이후에 취득했냐에 따라서 이 양도세 계산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. 이 관리처분 인가일 이후부터 이 준공일 전까지는 입주권이라고 하죠. 실제로 이 취득일은 몇 달 차이가 없는데 양도세는 수억 원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. CBS 노컷 뉴스에 나온 언론 기사인데요. 이 세무법인 다솔 대표인 안수남 세무사가 인터뷰한 내용입니다. 이 같은 아리팍 매수 12년 후 팔았는데 이 세금 0.8억 대 8억, 무려 10배 차이네요. 이 표를 보시면 2005년 3월 달에 김 이사가 6억에 취득했고, 이 부장은 2005년 7월에 6억 5천에 취득했습니다. 이 취득 시기는 약 4개월 차이인데요. 그 중간에 사업시행 인가가 있습니다. 2005년 5월 16일 날 사업시행 인가가 났는데요. 그 이후에 2016년 8월 31일 날 준공이 되었고, 2017년도에 김 이사와 이 부장이 비슷한 시기에 27억 원의 매도를 한 사례입니다. 그런데 이 김 이사의 양도세는 8천만 원 정도가 나오고, 이 부장의 양도세는 무려 8억 원이 나온 사례입니다. 여기에서 이렇게 많은 세금 차이가 났던 이유는 바로 이 권리 변환일, 입주권으로 이 권리가 변경되는 날 2005년 5월 30일 이전에는 이 관리처분 인가일이 아니고 사업시행 인가일이 이 권리 변환일이었습니다. 김 이사는 사업시행 인가일 이전에 샀고, 이 부장은 이 사업시행 인가일 이후에 산 겁니다. 김 이사는 아파트를 취득했고, 이 부장은 입주권을 취득한 상태입니다. 그렇다 보니 김 이사는 이 보유 기간은 12년이 넘어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도 되고, 9억 원 초과하는 이 양도 차익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80%나 받았습니다. 이러한 이유로 20억 원의 양도 차익에도 이 양도소득세는 8천만 원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. 하지만 이 부장은 입주권 상태로 아파트를 매수했는데요. 이때는 부동산이 아니라 입주권으로 바뀐 상태이기 때문에 이 양도소득세에서 큰 차이를 보인 것입니다. 이 부장의 아파트는 이 보유 기간은 입주권 취득일 2005년 7월부터 기산되는 게 아니고요. 이 준공일 2016년 8월 31일부터 이 보유기간이 기산이 됩니다. 그렇다 보니 이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 되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도 받지 못했고, 여기에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도 되지 않아서 양도소득세는 무려 8억 원가량 과세를 받았던 것입니다. 딱 몇 달 차이로 이 양도세는 무려 10배를 더 내야 하는 이 세금 폭탄을 맞은 것입니다. 이 몰라서 당한 것이죠. 너무나 안타깝습니다. 지금부터는 이 재건축 후 신축주택에 대해서 이 본격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.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두 가지 질문들이 이 자주 하는 질문입니다. 이 재건축 전에는 거주한 적이 없는데 이 신축주택에서 2년 실거주 의무가 있나요? 그리고 이 재건축 전에 2년 이상 거주한 적이 있는데 이 신축주택에서도 2년 실거주 의무가 있나요? 라고 하는 것입니다. 여기에 대한 대답은
이 법에서 규정한 실거주 의무는 없습니다. 단, 이 신축주택을 양도시에 양도세에 영향이 있습니다. 이 양도시 거주 요건은 1세대 1주택자, 다주택자, 일시적 2주택자 등에 따라서 이 모두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. 이 대부분의 문의하시는 분들이 혼동하시는 부분인데요. 이 오늘 영상의 핵심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 요건은 별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먼저 이 1세대 1주택 범위에 대해서 반드시 알고 갈 필요가 있겠습니다.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. 특히 이 취득 당시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은 이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. 현재는 강남 3구와 용산구 이 4개 구가 조정대상 지역에 있죠. 이 4개 구 안에서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이 거주기간 2년 이상이어야만이 1세대 1주택 범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. 그리고 여기에서 이 거주 요건은 이 파리대책을 기준으로 파리대책 전에 취득했느냐 아니면 파리대책 이후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했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. 파리대책 전에는 이 거주 요건이 없었죠. 2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됐는데요. 이 파리대책 이후에는 취득 당시에 이 조정대상 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보유와 2년 이상 거주를 해야만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이 재건축 후에 신축주택 양도 차익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점점 더 복잡해지는데요. 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에 나와 있습니다. 제2항인데요. 이 법 제100조에 따라 이 양도 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재개발, 재건축 또는 이 소규모 재건축 사업 등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이 해당 조합의 기존 건물과 그 부수 토지를 제공하고 이 관리처분 계획 등에 따라 이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 차익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. 두 가지로 나뉩니다. 이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와 이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각각 이 양도 차익 계산법이 다릅니다. 이 대부분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.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. 괄호가 여러 개고요. 이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양도 차익 곱하기 납부한 청산금 나누기 괄호 기존 건물과 부수 토지의 평가액 해가지고 엄청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. 또 그리고 두 번째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 가와 나를 합한 가액을 양도 차익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. 이것도 마찬가지 엄청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. 아마 이 내용을 이해하려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올 겁니다. 이게 무슨 말인가 할 거고요. 하지만 이 지금 보고 계시는 내용을 최대한 쉽게 이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. 이 재건축 후 신축주택 양도 차익은 이렇게 됩니다. 여기에서 이 관리처분 인가일을 기준으로 그 전 관리처분 인가 전 양도 차익과 관리처분 인가일 이후 양도 차익, 그래서 A와 B를 먼저 구해야 됩니다. 자, 이 A 부분, 이 관리처분 인가익 양도 차익은 이 3번 이 평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빼고 여기에 취득에 들어갔던 비용, 필요경비를 빼면 이 관리처분 인가 전 양도 차익이 나옵니다. 그리고 이 관리처분 인가 후 양도 차익은 이렇게 됩니다. 양도가액에서 5번 양도가액에서 3번 이 평가액, 권리가액을 빼고 청산금을 납부한 금액을 빼고 그리고 필요경비를 빼게 되면 바로 관리처분 인가 후 양도 차익이 나옵니다.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? 자, 그런데 이 관리처분 인가 후 양도 차익을 이 두 가지로 나눠야 됩니다. 첫 번째는 이 기존 부동산분 양도 차익과 두 번째 이 청산금 납부분 양도 차익으로 이 두 가지로 나눠야 됩니다. 자, 그렇다면
이 기존 부동산분 양도 차익은 이렇게 됩니다. 먼저 이 관리처분 인가 후 양도 차익을 우리는 구했죠. 이 관리처분 인가 후 양도 차익 곱하기 이 뒷부분 3 플러스 4분의 3을 B에 곱하게 되면 이 기존 부동산분 양도 차익이 나옵니다. 그리고 이 청산금 납부분 양도 차익은 이 관리처분 인가 후 양도 차익 곱하기 이 3 플러스 4, 이 분모는 똑같고요. 분자가 이 청산금 납부분이 됩니다. 그래서 이 관리처분 인가 후 양도 차익 곱하기 3 플러스 4분의 4를 곱하게 되면 그게 바로 청산금 납부분 양도 차익이 나옵니다. 그래서 이 각각 이 기존 부동산분 양도 차익과 청산금 납부분 양도 차익이 구해졌으면 그 다음에는 이렇게 됩니다. 먼저 이 기존 부동산분 양도 차익과 청산금 납부분 양도 차익을 각각 더합니다. 그래서 이 기존 부동산분 양도 차익은 바로 이렇게 됩니다. 관리처분 인가 전 양도 차익 플러스 관리처분 인가 후 양도 차익 부분에서의 기존 부동산분 양도 차익, 이 두 가지를 더하게 되면 그게 바로 기존 부동산분 양도 차익이 되고, 그리고 이 부분 관리처분 인가 후 양도 차익 부분에서 이 청산금 납부분 양도 차익을 말합니다. 그래서 이 기존 부동산분 양도 차익과 청산금 납부분 양도 차익을 더하게 되면 그게 바로 이 재건축 후 신축주택 양도 차익이 나옵니다. 여기까지는 조금 어렵더라도 그래도 이해가 되시겠죠? 그 다음에는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알아야 됩니다. 이 양도소득 금액을 구하기 위해서는 방금 설명드렸던 양도가액 빼기 필요경비, 이게 바로 양도차익이죠.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빼게 되면 그게 바로 양도소득금액이 나옵니다. 그래서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구하려면 양도차익 곱하기 공제율을 하면 그게 바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인데요. 이 공제율은 표 1이 있고 표 2가 있습니다.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표 한 장으로 보면요. 이 표 2는 1세대 1주택자이고 12억 원 초과인 이 고가주택의 공제가 적용이 되는데요. 이 보유 기간에 따라서 이 매년 4%씩 이 최대 10년 40%이고 이 거주는 최소 2년 매년 4%씩 공제해서 이 10년 이상 거주를 하게 되면 40%로 이 보유 10년, 거주 10년을 하게 되면 이 최대 80%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이 표 1 적용은 이 2년 이상 미거주했거나 그 이외의 자산, 그리고 다주택자에게 적용이 되는데요. 이 매년 2%씩 해서 최대 15년, 그래서 30%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이 기본적인 이 표 1 그리고 표 2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실 필요가 있고요. 이 보유와 거주 기간에 따라서 이 재건축 후 신축 주택에 대해서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. 이 앞서 설명드린 내용들은 바로 이 양도 차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그리고 지금 설명드릴 내용은 이 양도 차익에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곱하게 되는데요. 그때 어떨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 표 1을 적용하고 어떨 때 표 2가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먼저 이 보유기간을 이 기존 부동산분 보유기간과 청산금 납부분 보유기간 이렇게 나눠야 됩니다. 이 기존 부동산분 보유기간은 이 기존 주택 취득일부터 이 신축주택 양도일까지의 기간이고요. 그리고 청산금 납부분 보유기간은 이 관리처분 인가일부터 이 신축주택 양도일까지가 이 청산금 납부분 보유기간입니다. 이 기존 주택이 이 재건축 후에 신축주택으로 바뀌게 되면 이 4가지 사례 정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. 이 첫 번째는 이 기존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를 하고 신축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한 사례,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기존 주택은 거주하지 않았고 신축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를 한 사례, 세 번째는 기존 주택에서는 2년 이상 거주를 했지만 이 신축주택에서는 거주하지 않은 사례, 네 번째는 기존 주택과 신축주택에서 모두 다 거주하지 않은 사례, 이렇게 해서 총 4가지 사례가 나올 것 같습니다. 이 4가지 사례의 이 장특공 적용은 이렇게 됩니다. 이 첫 번째에 해당이 되게 되면 이 기존 주택과 신축주택에서
이 각각 2년 이상 거주를 하게 되면 이 표 2가 적용이 됩니다. 그래서 기존 부동산분 양도 차익의 표 2, 청산금 납부분의 양도 차익에 이 표 2의 공제율이 적용이 되고요. 이 기존 주택에서는 거주하지 않았지만 신축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를 하게 되면 마찬가지 A와 B 부분의 양도 차익에 모두 다 표 2가 적용이 됩니다. 그리고 세 번째 사례, 이 기존 주택에서는 2년 이상 거주를 했는데 이 신축 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았다면 청산금 납부분 양도 차익 이 부분에 표 1이 적용이 됩니다. 이 표 1은 연 2%씩 이 15년 최대 30%가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. 자,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, 이 기존 주택과 신축 주택 모두 다 거주하지 않았다면 이 기존 부동산분 양도 차익과 이 청산금 납부분 양도 차익에 모두 다 표 1이 적용이 됩니다. 이 복잡한 것 같지만 그래도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. 이해가 되시겠습니까? 다음 사례는 이 기존 주택을 취득하지 않고 이 관리처분 인가일 이후에 입주권을 취득한 사례입니다. 자, 이렇게 입주권을 취득하게 되면 이 보유기간 기산일이 매우 중요한데요.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이 입주권을 취득하게 되면 입주권 취득일부터가 이 보유기간 기산일이 아니고요. 이 준공인가일부터가 이 보유기간 기산일입니다. 그래서 이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입주권부터 계산해버리면 안 되고요. 준공인가일부터 양도일까지만 이 계산을 해야 양도세 폭탄을 피할 수 있는 겁니다. 그리고 특히 이 입주권은 이 보유기간 기산일이 준공인가일인데요. 그래서 입주권을 취득한 사람들은 이 신축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를 하거나 또는 이 신축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은 사례 이 두 가지로 구별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여태까지 쭉 말씀드렸던 내용을 이 전체적으로 이 실제로 이 양도세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. 예를 들어서 이 기존 주택을 2015년 7월 달에 이 9억 원에 취득을 했고, 그리고 이 관리처분 인가는 2018년 4월 달에 이 났고요. 이 기존 주택의 이 평가액, 이 권리가액은 10억 원이고, 그리고 청산금 납부분, 이 추가분담금은 2억 원입니다. 그리고 이제 준공인가는 2023년 11월 달에 났다고 가정을 하고요. 그리고 2026년 5월 달에 이 준공인가일로부터 약 2년 6개월 정도 후죠. 이때 38억 원의 양도를 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 양도자는 1세대 1주택자입니다. 자, 이 네 가지 사례에 이 각각 양도세를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. 자, 1번 기존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했고 신축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를 했다고 보면 이때 양도세는 약 이 지방세를 포함해서 3억 5,735만 원이 나옵니다. 자, 이 양도세 계산에서는 이 필요 경비는 제로로 했습니다. 자, 그리고 두 번째, 이 기존 주택에서는 거주하지 않았지만 이 준공인가 후에 신축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를 했을 때는 이 4억 1,468만 원이 나옵니다. 약 6천만 원 정도가 많죠. 그리고 이제 세 번째, 이 기존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를 했지만 이 준공인가 후에 신축주택에서는 거주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약 4억 4,755만 원으로 약 3,400만 원 정도가 많네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기존 주택과 신축 주택에서 모두 거주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6억 4,817만 원이 나옵니다. 그래서 이 기존 주택이나 신축 주택에서 모두 살았던 사람과 이 모두 거주하지 않았던 사람과의 차이는 약 3억 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. 양도세가 이렇게 이 3억 원까지 차이가 난다면 이 신축 주택에서 반드시 2년 이상 거주를 해야만 이 절세가 되겠습니다. 결론입니다. 이 재건축 후 신축 주택을 양도했을 때 이 절세를 위한 꿀팁입니다. 첫 번째는 이 신축 주택에서 이 최소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됩니다. 조금 전에 보셨던 양도세 계산 사례 보셨죠? 두 번째는 이 청산금 납부분, 추가 분담금을 적게 냈을 때는
이 임대를 고려해도 되겠습니다. 그렇다고 항상 임대가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. 이 세 번째는 이 청산금 납부분이 클 때는 임대보다 거주가 확실히 유리합니다. 네 번째는 이 거주 기간이 길수록 이 최대 10년이죠. 이 거주 기간이 길수록 유리합니다.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이 최대 80%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이 다섯 번째는 이 입주권을 취득 시에는 이 보유기간 산정 시 매우 주의가 필요합니다. 지금까지 이 재건축 후 신축주택에 대해서 이 양도차익과 장기보유 특별공제, 거기에 따른 양도소득, 그리고 양도세 계산 사례까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.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의 양도세 절세에 큰 도움 되시길 바라고요.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. 더 좋은 컨텐츠를 올리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